예, 반갑습니다. 금속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성효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항복점 현상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이 항복점 현상은 일단 우리 인장 시험을 할 때 이제 발생하는 현상이 되겠고요. 다음 항복 강도 부근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연속 항복 거동,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갈 테고, 불연속 항복 거동은 이제 이렇게 끊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건 이 불연속 항복 거동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소재를 만드는 관점에 있어서는 당연히 연속 항복 거동이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되겠고요. 왜냐하면 불연속 항복 거동이 일어나면 초반에 이제 많은 전위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나중으로 갔을 때 연신율이 조금 더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속 항복 거동이 바람직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제 불연속 항복 거동을 공부한 이유는 이 불연속 항복 거동이 발생하는 이유를 잘 알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소재들을 개발하면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연속 항복 거동에서는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상부 항복점과 그 다음에 하부 항복점으로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상부 항복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험 방법이나 이 시험 속도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주로 많이 비슷한 값을 항상 얻을 수 있는 재현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재현성이 있는 경우는 이런 하부 항복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하부 항복점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B라는 점에서 이 C라는 점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항복점 연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yield point elongation이라고 하고 또는 reverse extens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처음에 시작한 이 부근에서 이 소재가 양 끝단에서 변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항복점 연신 구간을 지나면서 계속 이 변형 띠가 계속 앞으로 중간으로 오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전부 다 변형이 되게 되면 나중에는 이 소성 가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런 변형이 된 부분, 이러한 띠같이 생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리더스 밴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스 밴드가 전체적으로 다 꽉 차게 되면, 모든 영역을 차지하게 되면은 이제 이 항복점 연신은 끝나고 소성 변형 영역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추가로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은 점들은 우리가 소성 가공이 일어난 다음에 이 시편을 다시 하중을 제거한 이후에 상온이나 고온에서 장시간 유지한 이후 다시 이 시편을 하중을 높여가지고 실험하게 되면은 다시금 항복점 현상이 발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변형시효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맨 처음에 항복점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질소나 탄소와 같은 원자들이 전위에 편중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전위가 이동하려고 할 때 질소나 탄소가 전위를 잡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인데요. 나중에 이 오랜 기간 동안 다시 놔두게 되면은 그런 질소나 탄소가 또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시금 전위를 잡아서 또 항복점이 관찰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탄소와 질소, 그 다음에 전위와의 관계가 되겠고요. 이 항복점 현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속도가 빠르고 훨씬 더 많은 양의 전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위 중에서도 그냥 단순히 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전위가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가동 전위라고 이야기하는 모바일 디스로케이션이 많아야만 이 항복점 현상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기에서 이 항복점 현상에서의 침입형 원자의 역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입형 원자들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사이사이에 들어가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배웠던 테트라헤드랄 사이트, 옥타헤드랄 사이트, 그런 것들이 다 침입형 원자가 들어가는 영역이 되겠고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BCC 구조나 FCC 구조 모두에서 옥타헤드랄 사이트, 즉 팔면체 자리에 잘 들어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학습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사이사이에 다른 침입형 원자들이 들어가게 되면요.
침입형 원자들의 크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작진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철 원자의 크기가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탄소 원자의 크기가 60 정도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침입형 원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꽤 주변의 원자들에게는 불편한 상황을 초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불편한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이 변형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train field라고 이야기하죠. 이 변형장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주변에 원래는 이 퍼펙트 크리스탈로 원래는 이게 완벽히 쭉쭉쭉쭉 레티스가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었겠지만 주변에 이제 다른 원자들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들어간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이 휘어지는 그러한 원자 구조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자 구조가 휘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변형장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수업에서 우리가 고용 강화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만약 혹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지난 시간 강의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변형장을 갖게 되겠고요. 원자들이 이 전위의 변형장 내부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은 그 조금 더 안정해진다. 즉 전체적인 총 변형 에너지는 감소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원자들이 궁극적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본인의 에너지를 낮추기 위해서인데요. 자연현상은 항상 전체 에너지를 본인의 에너지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에너지 총량은 보존되지만요. 예를 들자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위치 에너지가 높은 위치 에너지에서 낮은 위치 에너지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안정한 상황들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원자들도 다른 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어떤 그 내부에 고용되던가 아니면은 그레인 바운더리에 있던가 아니면 전위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도 좁은 교실에 막 30명씩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넓은 밖에서 뛰어노는 것들이 더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예를 들자면은 대면 수업 같은 것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20명이나 30명 된 학생들이 강의실에 모여 있지만 만약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줘서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한다면은 과연 강의실에는 몇 명 정도 들어와 있을까요? 당연히 많은 학생이 들어와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칙을 가지고 여기에서 원자들이 이동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원자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조금 더 편한 위치, 조금 더 자유로운 곳, 조금 더 에너지가 낮아지는 곳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연력학 법칙에서도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 교실에 모여 있는 경우는 사실은 그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에너지 준위가 높은 상태가 되겠고, 에너지를 낮추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원하는 위치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에너지를 낮추고 엔트로피는 증가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원자들이 그래서 있을 수 있는 자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체, 침입형 고용체로 있거나 아니면 결정립계 아니면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 전위라던가 또는 보통 스태킹 폴트 이런 데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그런 결함들에 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위 주변, 그러니까 디스로케이션들은 항상 존재하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것이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엣지 디스로케이션 이렇게 존재하는 형태가 됩니다. 엣지 디스로케이션 하나가 있죠, 여기. 여기도 엣지 디스로케이션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림을 봤을 때 이 전위가 있는 이 엣지 디스로케이션 있는 자리에는 굉장히 공간이 더 넓어 보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렇게 고용되어 있는 이 레티스 사이사이에 고용되어 있는 것보다 이런 침입형 원자들이 더욱더 가고 싶어하는 자리는 이런 전위가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로 가면은 훨씬 더 안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 전위 주변에 침입형 원자가 집중적으로 모이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전위 주변에 침입형 원자가 집중적으로 모이는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는 거는 어떤 경우에는 엣지 디스로케이션의 전위선, 엣지 디스로케이션 전위선은 이 뒤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뒤쪽 방향으로.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인 겁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제가 그림은 이렇게 그리지만, 자, 이런 전위선을 따라서 침입형 원자가 선상으로 모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선상으로 모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집중적으로 모이는 분위기, 어디에 모인다는 거죠. 전위 주변에. 그러니까 전위 주변에 원자들이, 침입형 원자들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에 만약에, 여기 이제 그림 그린 것처럼, 여기에 탄소 원자가 여기 놓여 있는 거죠. 이 전위에다가. 그러면은 이 탄소 원자가 껴 있는 겁니다. 껴서 있으면은, 원래 전위는 어디로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이 슬립 플레인을 따라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렇죠? 이쪽 방향 또는 이쪽 방향 움직일 수가 있는데, 탄소 원자가 껴 있기 때문에 전위가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자면은, 움직이려고 하는데, 어떤 나무 막대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껴놓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위는 이 전위선을 따라 놓여있는 탄소 원자에 의해서 이동을 저지당한다. 그래서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움직이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응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에서 이 응력을 계속 증가시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위가 움직이지 못하다가 하중을 증가하면 할수록 이제 그러한 전위가 움직일 수 있는 찬스가 조금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위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전위를 움직이게 하는 응력이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위를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원자들이 이 전위 사이에 끼어 들어가 있고 전위들이 이 슬립 플레인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지만 그것이 어렵다. 그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자면 탄소 원자들이 잘 갈 수 있는 자리는 전위의 자리다. 왜냐? 자기들이 더 편하니까. 전위의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위들은 탄소 원자들 때문에 움직이기 힘들다. 따라서 전위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탄소가 얼마만큼 들어가면은 전위들이 잘 못 움직이느냐 이걸 보게 되면요. 그래서 전위선을 모두 합한 길이만큼을 고착시키는 필요한 원자의 양이 극히 소량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막 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막 하려고 해요. 달리기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을 달리기를 못하게 하는 잡으려고 하는 게 예를 들자면은 엄청나게 큰 힘으로 잡아야만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손가락 한 두 개만 갖고 옷깃을 잡아도 여러분들은 달리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탄소가 많지 않아도 전위들은 탄소 몇 개만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그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요. 자, 어닐링된 철의 전위 밀도가 대략적으로 10의 8승 per 센티미터 per 제곱 센티미터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침입형 탄소로 전체를 다 채우는 필요한 원자량은 10의 마이너스 6승 웨이트 퍼센트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위 밀도는 10의 8승 정도 되는데 탄소는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니까 정말 극소량의 탄소만으로도 전위를 못 움직이게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량이 많지가 않아도 여기에서 전위는 못 움직이는데 여러분들이 막 달리려고 하는데 뒤에서 옷깃을 잡는 거예요. 옷깃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딱 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리 발버둥 치려고 해도 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성 변형으로 넘어간다라는 건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제 달리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달리기에서 이제 탄소에서부터 벗어나서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그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벗어나기 위한 많은 힘을 들이는 경우, 아니면 여러분들의 속도가 훨씬 빨라서 탄소가 아예 못 잡게 하는 경우, 아니면은 또 다른 경우는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무리 탄소가 많이 잡아도 다른 곳에서는 이미 달리기를 시작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경우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그러면 이 탄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항복점 현상에서 침입형 원자의 역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위의 침입형 분위기를 형성하려면 용질 원자의 확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일단은 이 탄소 원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전위로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원자를 이동시킬 수 있는 힘은 이렇게 하중을 주던가 아니면 확산을 시키던가 이런 방법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용질 원자의 확산이 되겠습니다. 확산은 무엇의 함수가 되겠습니까? 바로 온도의 함수죠. 그렇기 때문에 확산을 잘 시키기 위해서는 온도를 높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를 주면은 원자들이 잘 확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용질 원자 전이사의 탄성 반응 에너지 U가 아주 크기 때문에 U가 KT보다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 온도를 높여주면은 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온도를 얼마 정도 높여주는지 보도록 하시죠. 다음에 분위기 직결화 원자 전이선에 따라 침입형 원자 선형적 배열을 형성한다. 아까 우리가 디스로케이션 봤잖아요. 디스로케이션 있으면은 실제로 디스로케이션의 이 선을 따라서 쭉 여기에 원자들이 다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3차원적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원자들이 저 사이에 전부 다 놓여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일단은 많이 높이려면은 이 온도를 높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크리티컬한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여기에서 더 확산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확산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물론 T는 여기 있지만 U가 증가하기 때문에 C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그럼 그런 실험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온도를 높여서 이제 실험을 하면 되겠죠. 온도를 높여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처음에 한 100도 정도, 105도 정도에서 실험을 시작하고요. 나중에 뭐 138, 142, 168, 201 뭐 이렇게 해서 236도 정도까지 온도를 계속 쭉 올려보면서 각각에서 스트레스 레인 커브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장 시험을 하면 되겠죠. 자, 이때 얻을 수 있는 재밌는 사실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재밌는 사실이 바로 동적 변형 CO라는 겁니다. 바로 Dynamic Strain Aging, DSA라고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 동적 변형 CO라고 하는 거는 소성 구간에서도요. 이 소성 구간에서도 여기서도 이 톱니 모양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톱니 모양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세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항복점 현상에서 항복점에서는 이런 톱니 모양이 보이는 게 당연하잖아요. 왜냐면은 이 계속 전위가 달아나려고 하면은 탄소가 잡아버리고 달아나려고 하면 잡아버리고 하기 때문에 항복점 영역에서는 당연히 상부 항복점으로 갔다가 하부 항복점에서는 이런 톱니 모양이 당연히 보이는데 뭐 이걸 우리가 동적 변형 CO라고 하진 않고 이건 항복점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동적 변형 CO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소성 변형 영역에서도 소성 구간에서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 톱니 모양 이런 세레이션이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현상이 왜 발생할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낮은 온도 영역에서는 항복 구간이 뚜렷하죠. 뚜렷한 항복 구간이 나타나고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규칙성이 약해지다가 나중에는 전체 응력 변형 곡선에 걸쳐서 톱니 모양, 전체적으로 톱니 모양이 관찰되는, 세레이션이 관찰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죠? 바로 Dynamic Strain Aging, 동적 변형 CO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이유는 뭐냐면요. 이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자, 탄소 원자들이 온도를 높일수록 잘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잘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온도를 높인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탄소 원자들이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더 잘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장 시험을 하면 소성 변형으로 넘어갈 때 거기서 전위들이 훨씬 더 많이 잘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 온도를 높이게 되면 탄소 원자들도 다 같이 빨리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위는 계속 벗어나려고 하는데 탄소 원자들은 이 전위들을 계속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소성 변형 중에도 이 침입형 원자, 탄소들이
변형 동안에도 확산할 수 있을 정도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전이 주변의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전이가 계속 도망가기 힘들어진다는, 계속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계속 잡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달리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는 달리기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100m를 막 20초 정도 뛰었습니다. 그러다 여러분들이 너무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연습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m를 한 12초 정도에 뛰는 굉장히 빠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겠지라고 해서 갔는데 갑자기 그 뒤에서 잡는 친구들이 원래 이제 한 손가락으로 잡아가지고 이제 쫓아간 친구들이 여러분만큼 빨라져가지고 한 손가락으로 잡고 여러분들이 계속 쫓아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빨라졌지만 뒤에서 잡는 그런 사람도 빨라졌다. 그러니까 탄소 원자도 엄청 빨라져서 전이가 이동하는 것을 계속 방해하는 현상. 그 현상 우리가 바로 동적 시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의미는 뭐냐면요. 전이가 빨라지기만 해서는 이 탄소 원자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즉 전이 속도 증가가 우리가 이 소성 변형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침입형 원자들의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나타난 현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바로 청열 취성, 우리가 blue brittlenes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강이 낮은 연성을 보인다. 이는 높은 전이 밀도와 그다음 탄소 농도가 높은 곳에서 탄화물 입자들이 전이에 핵생성하고 이때 산화된 강의 표면이 청색을 띈다라는 겁니다. 청열 취성이 발생하는 경우는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 표면이 파랗게 보입니다. 실제로 지편 표면들이. 그래서 청열 취성이 되는데 이때는 취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오히려 이제 연신율이 훨씬 증가해야 되거든요. 원래 보통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강도는 떨어지지만 연신율 증가합니다.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강도는 높아지지만 연신율은 감소하거든요. 근데 이제 청열지성이라는 거는 온도가 올라갔는데 오히려 연신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감소한다라는 거는 뭐냐면요. 여기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높은 전이 밀도와 탄소 농도가 높은 곳에서 이제 탄화물 입자들이 전이에 핵생성, 그래서 전이에 탄소 입자들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또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청열지성이라는 것도 높은 온도에서 탄소 원자들이 충분히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항복점 현상이 이 단순히 전이가 탄소로부터 그냥 속도가 빨라져서 벗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론의 여지가 있다. 즉 그럼 반론할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전이가 속도가 빨라지기만 해서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탄소도 똑같이 빨라지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Gilman and Johnson's theory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Gilman and Johnson theory 보시면은 이 전위의 이동 속도를 우리가 velocity V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에서 이제 기준 응력을 시그마 R, 그 다음에 시그마는 항복 응력, M은 이제 뭐 재료 특성에 해당하는 그런 지수가 되겠습니다. 요 식을 이제 우리가 본 다음에 이걸 우리가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입실론 다시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변형률 속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넘버 N은 단위 면적당 이동 전위의 수, 그 다음 V는 평균 전위 속도, 아까 우리가 봤었죠. 위에서 봤던 V가 되겠고, B는 버거스 벡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입실론 닷을 두 가지로 다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상부 항복점일 때, 그러면은 입실론 닷에다가 U를 쓰면 되겠고, 다 U를 쓰면 되겠죠. 다 U.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하부 항복점일 때는 입실론 닷에다가 여기도 다 L 쓰면 되겠죠. low니까, upper, lower니까 L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버거스 벡터가 동일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소재에서 뭐 상부 항복점이건 하부 항복점이건 버거스 벡터가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버거스 벡터는 바뀌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형률 속도 자체도 뭐 바뀌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두 개는 같아요. 이거 두 개는 어차피 같은 애들입니다. 같은 애들이니까 이게 남는 거죠. 이거를 정리하면은 그러면은 이 밀도와 그 다음에 전위 밀도죠. 전위 밀도와 속도를 정리하면은 이와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위 밀도와 우리 속도를 정리하게 되면은 이 속도와
예를 들자면 전위 밀도를 봤을 때 이렇게 VL분의 VU는 로 U분의 로 L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반비례처럼 되니까. 자, 이거를 이제 보게 되면은 그럼 이 속도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가 했는데 결국에 우리가 봤을 때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제 B라는 값을 우리가 뭘로 대체할 수 있느냐? 바로 전위 밀도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단순히 속도랑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속도와 전위 밀도를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길만 앤 존슨 티어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M, 우리가 아까 말한 M 값이 작을수록 이 로 L이 로 U보다 크기 때문에 항복점 강화가 훨씬 크게 일어난다. 즉 M 값이 작으면은 훨씬 더 이게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거가 차이를 좀 볼 수는 있겠죠. 이 차이. 이게 훨씬 많이 떨어지는 게 항복점 강화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되겠고요. 요 차이가 있습니다. U랑 L 차이. 이렇게 보겠고, 그 다음에 항복점 강화가 일어난다라는 거는 이 상부 항복 응력에서 용질 원자들이 계속 고착되어 있는데 만약에 전위의 밀도가 낮다라고 하면은 전위가 많이 형성되지 않으면은 새롭게 이제 전위들이 막 생성돼야 되니까 훨씬 많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에 이까지 올라가죠. 탄성 구간에서 쭉 이제 상부 항복점까지 올라갔다가 만약에 용질 원자들이 탄소 원자들이 많이 고착돼 있는데 이 전위들, 가동 전위들, 이동 전위들이 많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넘어가려고 할 때 크게 항복점 강화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러한 부분들은 다 무엇이랑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전위 밀도랑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전위 밀도. 그래서 얼마만큼의 많은 전위들이 생성되느냐랑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급격한 항복점 현상은 이동 전위 수의 급격한 증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속도만 증가해가지고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항복점 현상을 벗어나는 것은 폭발적으로 가동 전위의 수가 증가해야 된다. 즉 전위 밀도가 엄청나게 높아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고착이 약하게 되면은 고착 상태를 벗어나면 항복점이 나타나고 고착이 강하게 되면은 항복점은 또 새로운 전위의 빠른 생성. 그래서 이 중요한 새로운 전위의 빠른 생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디슬로케이션들이 생성될 수 있는 그러한 소재, 그러한 조직, 미세 조직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항복점 현상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조절할 수 있느냐? 소재 설계에서부터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디슬로케이션들이 많이 생성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설계하게 되면은 항복점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요. 만약에 소재를 설계를 디슬로케이션들이 별로 생성될 수 없는 그런 소재로 설계를 하면은 항복점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전위 밀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조직들을 만들어야만 이 항복점 현상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여기서 일단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2.3.2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은 좀 요약을 하자면요. 이 부분부터 다시 요약을 하면은 일단은 단순히 그냥 전위의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항복점 현상을 벗어난다라고 하면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왜냐면은 온도를 높여봤더니 또 발생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전위 밀도가 엄청나게 증가해야만, 속도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전위 밀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야만 항복점 현상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전위는 주로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결정립 계에서 생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는 어떤 석출상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많이 생기겠죠. 예를 들자면은, 완전히 퍼펙트 크리스탈 내에선 전위가 생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떤 다른 석출상들이 있고, 이 기지 조직이 있다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자면은, 여기에서 단순히 그레인들이 이렇게만 있다면요. 여기에서는, 이 가동 전위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그레인 바운더리밖에 없겠죠. 하지만 여기에 만약에 석출상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잘 존재하고 있다. 이런 상들이 있으면은, 예를 들자면요. 상을 이제 경계를 확대를 해보면, 석출상이라는 부분이랑, 그 다음 매트릭스라고 하는 부분, 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부분,
요 사이 영역에서는 당연히 어떤 이 정확하게 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면이 다르겠죠. 이 사이 영역 우리가 부정합인 면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부정합인 면이 생기게 되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기지 조직은 뭐 이런 식으로 퍼펙트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새로운 상이 생겼는데 걔는 생긴 게 이런 식으로 생겼다. 뭐 라인이 이렇게 다를 수 있겠죠. 왜냐면 레티스 파라미터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니까, 조직이 다르니까. 그러면 이 사이 영역은 어떻습니까? 사이 영역은 반드시 뭔가 다른 디스로케이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전위의 밀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석출상들을 잘 제어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철강 재료에서도요, 100% 페라이트만 있는 경우에는 항복점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페라이트랑 마르텐사이트를 좀 섞게 되면요, 항복점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가동 전위 밀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제가 뭐 추가로 하나 정도 더 말씀드리면은, 보통 전위의 종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 종류는 원래 그 존재하는 그 형상을 만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전위라고 하는 거, 우리가 Geometrically Necessary Dislocation이라고 해서 GND라고 하는 전위가 있고요. 그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발적으로 막 그 다음에 증가하는, 엄청나게 많아지는 그 전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Statistically Stored Disloc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SSD라고 이야기해요. Statistically Stored. 그래서 GND는 원래 형상학적으로 있는 Geometrically, 그러니까 형상학적으로 Geometrically, N은 Necessary, 필요한 Dislocation이라는 거고, SSD는 Statistically, 통계학적으로 Stored, 저장되는 Dislocation. 그래서 GND는 원래 존재하는, 우리가 퍼펙트 크리스탈이라는 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소재 자체에 그냥 무조건 있어야 하는 디슬로케이션, 우리가 GND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장 시험 같은 거 해가지고, 또는 압축 시험에서 뭐 어떤 변형을 줘서 어떤 뭐 가공을 해서 거기에서 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러한 디슬로케이션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바로 SSD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보통 많이 하는 방법들은 SEM에서 ECCI 같은 방법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실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또 같이 공부를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론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실험적으로도 사실 이게 실제로 관찰이 다 가능한 부분이다. 디슬로케이션들을 관찰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전위 밀도가 엄청나게 이 항복점 현상을 벗어나는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을 위해서는 미세 조직 설계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할 내용은 이 2.4 챕터에서요, 철의 치환형 고용체 강화, 이 부분, 흄 로데리 룰, 뭐 이런 부분, 입자 크기, 이런 것까지, 나노 입자강까지 해가지고 분산 강화, 뭐 이 정도까지 해서 아마 다음 시간에는 이 챕터가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은 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2.4 챕터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